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 기사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1949년 그리고 2019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어제 별세했습니다. 이 소식이 일면에 실려 있군요. 수송 보국 45년 외길 글로벌 항공계의 거목이었으나 말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별세했습니다. 그 소식을 일면에 읽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11명째 임명 강행, 야당 결사 저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사란 표현도 등장했군요. 내용 자세히 보면요. 청와대 청문 보고서 없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임명했습니다. 전 정부 10명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명 강행입니다. 그러자 야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죠. 여론 무시한 불통 정권이다. 민주당 민노총만 존중하고 야당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제목이 이렇게 크게 달려 있습니다. 서울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 자료 조작 왜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서울대의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울대가 이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의뢰받아서 연구를 수행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자 독성 실험 조작이다. 최종 결론을 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경향신문에만 나온 기사인데요. 아마 서울대 측의 설명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헌재 낙태 처벌 위헌 여부 11일 선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헌 결정 7년 만에 다시 판단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판단이 달라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합헌, 낙태 처벌돼서 합헌이다 했는데 위헌 또는 다른 어떤 결정을 할까 지금 기다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자사고,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가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배재정 전 국회의원, 이수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갑질의 그림자, 45년 공을 덮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요, 네 사람 얻고 협치 이뤘다. 그리고 손학규, 내가 그만두면 누가 하나.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일본의 38살, 38세 최연소 도지사가 탄생했습니다. 자, 오늘 다룰 뉴스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많은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하늘길 개척자 하늘로 떠나다. 하늘길 하늘로 시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좀 달았어요. 조양호 한진회장 폐진안으로 별세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별세했습니다.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대한항공 키웠다. 그렇죠. 우리 항공사들 국제적으로 위상이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줄에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부인, 딸, 갑질 논란 대단하게 불거졌었죠. 그리고요, 최근에는요, 경영권 박탈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지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모습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가족 갑질의 그림자, 수송보국 45년 빚을 덮었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군요. 장녀 땅콩 회항 이후 이미지가 추락했고요. 차녀 물컵, 부인 폭언, 이런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여론 극도로 악화돼 당국의 표적이 된 듯도 하고요.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경영했던 대한항공, 최근엔 경영권을 잃었다. 뭐 정확히 말하면요, 사내 이사에서 뭐 그 자리를 박탈된 겁니다. 이래서 가족 갑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군요. 자, 그러면요, 조양호 회장의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창립 50주년 때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명품 항공사로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한진그룹의 창업 이념인 수성보국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물을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네. 최영수 의원님, 사실은 좀 갑작스럽고 황망한 별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하면서 봤지만 여러 가지 공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 갑질 탓에 결국은 불명예 상태로 별세를 하고 말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예. 것이 사실은 조양호 회장께서 기골이 예. 장대하신 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TV 화면으로 볼 때는 항상 건강한 모습만 일반인들이 봐왔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예. 일반인들은 몰랐지만은 오랜 그 폐질환, 숙환, 지병이 있었고 지난해부터는 LA에 머물면서 계속 요양을 해왔고 예. 수술까지 받았거든요. 예. 사실은 이런 수술을 받았다든지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예. 오랜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갑작스런 별세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가족의 그 갑질 논란에 따른 어떤 수사라든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스트레스나 비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11개 국가기관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8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그 스트레스 요인은 됐을 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정도의 압수수색이라고 그러면은 좀 국가기관의 법 집행치고는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기사 보니까 당국의 표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 정치권에서 무슨 예. 이것이 법의 집행이 직접적인 어떤 사망에 연결되는 그 원인이 된 것처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한국일보 기사에 실려 있는데요. 사내이사 박탈 충격에 폐질환 병세가 악화한 듯하다. 일단 뭐 추정입니다. 그리고요. 지난해 검찰 수사 받으면서 증세가 본격화됐고 출국 금지 해제 후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 요양 중에 갑자기 변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별세 하신 분 뒤에는요, 여러 가지 또 정리할 게 남게 됩니다. 지금, 한진그룹은요, 우리나라 재계 순위로 14위 정도 되는 큰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속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내용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여기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지분 17.84%.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입니다. 지주회사를 통해서 나머지 회사를 다 경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7%가 조금 넘는 지분을 조양호 회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준비 안 된 한진 3세 후계 구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분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시죠.
삼남매 포함 일가 지분, 한진칼의 지분 모두 합치면 28.9%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 그리고 뭐 행동주의 펀드라고 알려졌죠. 강성부 펀드 합치면은 2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분에 대한 상속세 처리가 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강성부 펀드를 포함한 지분 비율과 이 조양호 회장 그 일가가 갖게 되는 지분이 얼추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지금 계산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분 확보 경쟁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지분 확보 경쟁이 벌이게 되면 아마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니까요. 어제 증시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진칼 주가 어제 20% 급등했다. 최소 1,800억 원 상속세가 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요, 조금 이제 상법 뭐 이런 게 관련되고 오늘 변호사 두 분 나오셨는데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이수희 변호사. 네. 일단 상속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최고 구간이 50%인데 예. 거기에 또 그 주식일 때는 뭐 예. 특수관계인 뭐 이렇게 해서 더 예. 할증이 붙으면 아. 최대가 65%. 65%요? 예, 그래서 지금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가 뭐 1,800억이다, 2,000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좀 섣부른 얘기인지 몰라도 예. 뭐 오너가 꼭 경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그 경영이라는 게 예. 뭐 세습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 특히 주식과 예. 관련된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가업 승계, 특히 중소기업, 탄탄한 오. 중기업의 경우에는 가업 승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 법제 그 상속세에서 예. 가업을 승계해서 인원 감축이라든가 고용 승계가 그대로 됐을 때 예. 뭐 그 계속 감해주는 거죠. 예. 상속세를. 그런 상속세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조양호 회장의 공도 있고 가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부자 감세 이런 논리가 아니라 좀 이 상속세와 관련된 세제 개편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50%가 원칙인데 주식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는 최대 65%의 상속세. 예, 특수관계인 뭐 이런 거. 그렇다면 지금 한진칼 지분 17% 조금 넘는 그 지분에 상속세가 이제 물리게 되는 거군요. 거기에 65% 정도가, 그러니까 주식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 이제 가치를 따지는 게 그 사망 전 2개월, 사망 후 2개월, 그 4개월 동안의 주가에 이제 평균을 해서. 근데 지금 그 사망 보도가 나면서 주가가 또 좀 굉장히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그게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제 배당에 대한 그 뭐 기대 심리가 예, 예.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시던데. 예. 여하튼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예.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분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가 거의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뭐 최소 1,800 그리고 많게는 2,500이거든요. 그 많은 이런 상속세 그 돈을 마련하기가 그게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예. 뭐 또 배당을 좀 예. 늘리고 뭐 인터넷에 댓글에 보니까 조양호 회장의 예. 그 퇴직금이 뭐 700억이다, 예, 예. 800억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것도 이제 상속 재산 안에 그것도 상속이 되는 거죠. 예, 예. 뭐 이렇게 치면 그 지금 아마 그 대형 로펌에서는 예. 특히 이 조세 관련해서 전문인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었을 예. 거예요. 저기에 대한 여러 묘안들을 뭐 짜내야 되는데 예. 이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뭐 많이들 아시지만 이제 예. 뭐 경영 승계를 해주기 예. 위해서 배임도 많았고 예. 횡령도 많았고 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었죠. 근데 지금은 또 그럴 시대 자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래서 한진의 경영권에 뭐 변화가 있는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상속세율이 최대 65%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자, 배재정 전 의원. 이 기사 중에 눈길을 잡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다시 보면요. 요 작은 제목의 가운데 부분. 지분 확보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경영권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분율들이 상당히 경쟁을 벌일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한진그룹 자체의 경영권에 대해 향후 수개월 내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경쟁해 볼 수 있다. 이 얘기 같아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 이 재벌의 어떤 모습을 예. 이번 한진 사태를 통해서 뭐 일련의 과정과 또 조양호 회장의 별세 과정을 통해서 또 예.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사실 언론도 다 3세 후계 구도에 대해서 예. 많이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업이 꼭 이 세습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가계에서 이어서 승계를 하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예. 지금 한진의 조양호 회장 별세를 보면서 어쩌면 또 다른 기업들은 급작스러운 오너의 별세 이전의 후계 구도를 또 다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실 수도 있을 다른 것 대기업들도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뭐 미리부터 준비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우리가 예.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별세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예. 그런 이제 좀 부정적인 여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매일경제 일면머리가 우리나라 기업의 예. 그 회계 투명성에 대한 염려 기사였던 그렇죠. 걸로 그 제가 기사가 봤습니다. 그것과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 대한민국의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그럼 됩니다. 배재정 전 의원 말씀하신 기사가 이겁니다. 네. 매일경제 일면톡 기사가 이건데요. 회계감사 내년에 더 큰 대란이 온다. 10년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니까요. 투명성은 세계 꼴찌 수준인데 올해 기업들의 98%가 적정하다고 평가를 받았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수준이 예. 세계 경제 10위권 이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명성이 세계 꼴찌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아마 이게 깐깐해진다면은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우리 사회는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니까 후계 구도가 복잡해지겠구나. 상속세는 어떻게 하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습에만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이런 기회에 어떤 기업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지만 또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조 회장 횡령 배임 재판은 공소 기각. 그리고 부인 자녀 수사는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3명 검찰 요청으로 재판 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자, 일단 별세하신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해야 될 실익이 없어지니까 아마 공소 기각 이 조치가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상 뭐 재판을 공소가 하지 않겠다.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전 나머지 남은 가족들의 수사는 계속이다.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럼? 일단 조 회장 같은 경우에 8가지 예. 혐의, 그러니까 지금 뭐 앞에서도 뭐 기업의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점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받고 있는 혐의가 예. 필요 없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음. 회사에 손실을 끼친 금액이 한 274억 가량 된다라는 게 대표적이고 또 뭐 차명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을 해서 예. 8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고요. 그 밖에 또 국세청에서 그렇게 배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도 냈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검찰에서 공소권이 없다라고 해서 종결할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관련 사건들의 계열사 대표라든가 예. 아니면 뭐 해당 약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했다. 예.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예. 원래 오늘 재판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재판은 당연히 연기가 됐지만 그 재판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지금 상황이 지금 다시 재판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늘 이제 미국으로 다 어제 이제 떠났으니까요. 공소 기각, 종결, 뭐 약간 어려운 표현일 수 있으나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재판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별세를 했지만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 아까 말했지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어떤 방법도 찾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청문 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매일경제와 한겨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장관 후보자. 근데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장관 임명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두 개의 기사인데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대통령 인사권 훼손 말라. 이렇게 인용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한겨레도 역시 인용을 했는데요. 설득조차 안 했다. 국회 무시하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개의 신문 기사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신임 장관 능력 보여달라. 야당 협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장관 5명 임명 강행. 그리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야당에 휘둘리지 않겠다. 국정운영 위기의식이 발동했다. 그리고요. 여야 대치 전국 더 급냉할 듯하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대통령 인사권 훼손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리얼미터 장관 임명 여론조사 찬성이 45%, 반대가 43%로 팽팽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제목은요. 능력을 보여달라. 신 장관들에게. 그리고 국정운영 위기의식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하고 있군요. 자, 다음은 한겨레 기사인데요. 약간 분위기와 결이 다릅니다. 보시죠. 야당 김현철, 박영선 임명 강력 반발. 4월 국회 벌써 빈손 우려된다. 4월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뭐 일정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명에게 장관 임명장, 청문 보고서 없는 인사 13명으로 늘었다. 황교안 결사의 각오로 저항한다. 손학규 설득조차 안 해 국회 무시다. 임시국회 열자마자 정국이 얼어붙었다. 그래서 지금 법안들 처리할 게 산적해 있는데요. 난항 겪을 듯하다. 추경 역시 난항 겪을 듯하다. 이렇게 한겨레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수 의원님, 두 개의 기사가 같은 내용 다뤘습니다. 어제 있었던 장관 임명. 그런데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두 개의 기사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요? 저는 뭐 대통령 인사권에 방점을 두는 그 쪽에 뭐 같은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럼 저 매일경제 기사. 방금 신문에서 보다시피 예. 이제 리얼미터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임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45%, 예. 안 하는 게 좋겠다 43% 사실은 팽팽하거든요. 예. 이럴 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히 대통령이 인사권을 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예. 되는 것이고 이 정무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모든 그까지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예. 그 부담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예. 사실은 이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통과되지 인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예.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그 취지 자체는. 법상으로는 그렇게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염없이 표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시각과 거리가 있다면은 예.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정부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담에 대한 것까지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인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예. 국회 인사 채택 보고서가 채택이 예. 안 됐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임명한 안 경우는 됐는데. 예. 10명밖에 안 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2년 만에 벌써 예. 보고서가 채택 안 됐는데 임명한 사람이 13명이나 예.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짊어져야 될 불통의 이미지, 오기의 이미지 이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예. 이것만 정리해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일경제 기사,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거는 공감을 하시지만 조금 숫자가 많다는 부분은 좀 문제인 것 같다. 이 말씀이셨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수희 변호사는 왠지 다른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글쎄 이 양쪽 신문에서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뭐 다른 대안이 뭐 예. 지금 상황에서 없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의 뭐 대북 정책에 뭐 확연하게 보여주는 인사라서 뭐 저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국회에 뭐 모르겠습니다. 막후에선 정무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슨 전화라도 해서 네. 아니면 뭐 막후에서라도 설득 작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드러난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예.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한 임명 강행에 대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한 건 국회가 할 일을 안 한 거다라고 아주 강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런 좀 버티는 거, 우기기 그런 모습이 상당히 불편한 거죠, 보기가. 그런 건 뭐, 야당을 자극할 수 있었다는 네, 그러니까 거네요. 임명을 하고 그 예. 뒤에 잘못됐을 때 정치적 책임은 청와대가 다 지는 건데 예. 대신 그래도 강행을 했을 때는 예. 국회에 뭐 유감 표명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설득하는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필요했다. 그게 4.3 이 보궐 예. 4월 13일 날 보궐선거의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지금 청와대의 이런 좀 오기 정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평화당 논평은 5기 인사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논평도 좀 거치게 나오긴 했는데 그런 반발들이 있습니다. 자, 배재정 전 의원님. 뭐 두 개의 신문 비교 기사 지금 두 분께서 각각 따로따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뭐 일단 공감을 하시는 기사 선택해 주시고 추가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하면서 밝힌 내용 발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능력을 발휘해달라. 능력을 발휘. 그러면서 그 말에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다면 등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발언 그리고 야당의 반발 동시에 묶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철 국무위원회 임함. 임명장 박영선 국무위원회 임함.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그리고 또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박영선 그 장관님은 고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각별하게 그런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우리 김전철 통일부 장관님은 과거에 또 남북 협상에 참여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자격 장관 임명 강행을 지금이라도 재고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인사를 발탁하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 라인을 문책하고 또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이 독불 장군식으로 기어코 내 사람이 먼저라고 임명한다면 저희로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배재정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신문 대 신문이라고 예. 보기보다는 예. 좀 순차적인 이 제목을 순차적이다. 예.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지금 상황에서 예.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예.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서 국민들을 설득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야권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다 보니 4월 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청와대의 입장, 야당의 입장을 순차적으로 소개한 신문 기사다. 네네. 제목에 무엇을 반영하느냐의 문제지 예. 내용 전체가 저는 뭐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결국은 저는 최경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게 예. 국민들께서 과연 그럼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고 예. 판단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결국 거기에 대한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 박영선 장관의 경우
물론 이제 그런 스타일 예. 때문에 야당에서 반발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예. 업무를 하실 때 저돌적으로 예. 해내시는 분이라는 인식은 분명히 국민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기 쪽에서도 예. 박영선 장관이 임명돼야 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철 장관의 경우에도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예. 또 대북관계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시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하면서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 성과를 보여달라.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기대가 크다. 자, 임명장을 받은 장관들 부담이요.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저렇게 얘기를 반드시 잘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실 강행을 하신 건 맞잖아요. 저는 뭐 야당의 비판이 뭐 자격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뭐 정치적 입장에서 내년 총선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또 청와대가 2기 내각을 구상했다라는 부분이 이게 참 뭐 호순된 표현이긴 하지만 잘 안 되길 또 바라는 게 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대로 잘해주길 바라야 되는 게 맞고 또 맡고 있는 자리 자체가 중소기업 벤처부라는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경제의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또 그걸 풀어줄 숙제를 안고 있는 분이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가장 쓰고 있는 게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큰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빈손이 벌써 우려된다는 게 왜 우리는 꼭 이렇게 그 야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하면 국회가 빈손으로 가야 되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지금 판사들이 재판받고 있다고 법원이 파업해버리고 행정부가 뭐 국회에서 뭐라 그런다고 일 안 하고 이러는가요? 할 건 좀 해야지. 할 건 좀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에. 빈손이나 절반이라도 좀 든 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꼭 처리해야 될 게 있고 정치적으로 분명히 뭐 갈라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안 하는 게 어떻게 이상하게 예전에 국회가 뭐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에 저항하던 그런 버릇이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국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한 가지 뭐가 잘 의견 일치가 안 된다고 나머지 걸 다 이렇게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기서 결사 저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지금 뭐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상황입니까 국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지열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개의 신문 기사 중에서 매일경제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의 기사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관련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 기사가 나오고요. 밤새 청와대가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기사를 취재하고 바빴습니다. 내용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는데요. 주영훈 경호처장 청와대입니다. 가사 일에 직원 동원 의혹. 어제 보도가 됐어요. 한 언론에. 그 의혹에 청와대는 일단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연무관, 이게 청와대 내에 있는데 경호원들이 이제 운동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는 곳입니다. 연무관 청소 담당 무기계약직에 경호처장 관사, 거기에 사는 가족 빨래 등 시켰다. 뭐 보도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 아니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는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연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 경호처장 계약직 직원 가사 도우미로 동원 의혹이다. 관사로 출근해 빨래 청소를 시켰다는 의혹에 경호처 관사 회의실 청소위에 출입한 거다. 관사가 뭐 1층, 2층 돼 있는데 1층은 거기가 공적인 업무를 보는 자리다. 그러니까 거기 청소는 위에서 그 청소를 위해서 출입을 한 거는 맞지만 개인적인 가사 일은 안 맡겼다. 이렇게 좀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청와대 규정 위반 확인 땐 정식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선 의원님. 글쎄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단 부인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청와대 해명을 좀 더 들어봐야 예.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겠지만 예. 보도된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과연 그 민정수석실에서 정말 그 기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예. 저런 사실을 청와대의 경호팀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견제나 경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예.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고 예.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공공의 일을 하는 거죠. 공공을 맞습니다. 위한 일.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가사 도우미처럼 심지어는 기사 내용을 보면 예. 밥을 지어달라는 요구까지 했는데 예. 해당자가 그건 안 된다 해서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제 경호처장 예. 관저로 출근을 예. 했다는데 이 사람이 예.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가 분명해져야 될 것 예. 같고 여기서 약간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예. 현 정부 초기에 국군의 박찬주 육군 대장의 예. 공감병 갑질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육군 대장이 공감병 갑질 사건으로 예.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총리가 공감병을 폐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호실장 관사에 원래는 경호처장, 예, 처장입니다. 예. 예, 경호처장 이제 관사. 원래 실장이었다가 차장으로 현 정부 들어서 예, 예. 바뀌었죠. 이 경호처장 관제에 원래는 공감병이 있었습니다. 공감병이 있다가 박찬주 대장 사건 때문에 예. 총리가 공감병을 폐지하라고 해서 이 경호처장 관사에서 공감병이 없어진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 무기계약직을 공감병 대신해서 불러다가 가사일을 시킨 겁니다. 그 시점이.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그러면 현 정부에서 박찬주 대장을 그렇게 구속까지 시키면서 예.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이게 좀 오버랩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화면에 경호처장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보도가 나간 뒤에 이렇게 해명이 나왔어요. 해당 보도 사실 아니다. 밥해달라는 요청한 사실 없고 해당 직원이 빨래한 일도 없다. 일단 이렇게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이수희 변호사. 예. 그건 그렇고 당장 내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 동행을 원래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논란 속에 이제 경호처장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 경호처장을 주시하겠죠 또. 예, 그리고 아마 사진도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인터뷰도 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 딱 하겠죠. 물어보고 싶고 가서. 예, 근데 뭐 경호처장은 경호가 주 업무니까 그렇죠. 그게 업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예. 청와대에서 그 도움 요청을 할 거고 예. 뭐 그거는 이제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뭐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 예.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감찰이 시작이 되면 예. 뭐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근데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1층에 와서 뭐 청소하고 하는데 예. 수고비 좀 더 드릴게 저희 뭐 2층까지도 좀 청소를 해주십사. 왜 건물 청소할 때 빌딩 청소하면서 거기에 입점해 있는 사무실들에 또 이 예. 커피잔까지 씻으면서 좀 수고비를 더 받으시고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더 일을 더 해주면 예. 조금 더 수고비를 준다. 만일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잘못된 거죠.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인 거죠. 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혹시나 하는 어떤 가능성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이 아니어야죠. 예. 아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어야죠. 사실이면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예. 평소에 경호처장님의 성품으로 보아서 저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실 믿고 싶고요. 예.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상황을 다 설명을 하면 됩니다. 지금.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관사의 1층을 청소한 것은 맞다는 부분인데 예. 보통은 관사 1층이 전 경호처장의 관사는 안 가봤습니다만 회의 공간들이 주로 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들이 있어서
공적인 이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은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소 정도는 아마 이렇게 규정상 맞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조차 적절한 것이냐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면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사 자체에 대해서 뭔가를 거기서 이렇게 하는 오해를 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예.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논란은 예. 보도로 인해서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예. 정말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말씀도 아직은 드리고 싶네요. 어떤 정도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고요. 지금 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겠죠. 어떤 건지요. 과연 그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뭐 사실 무근인지 밝혀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 저희가 2가지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바른정당계. 이게 좀 이 정당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 안에 바른정당계 최고위원회의 보이콧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콧에도 손학규 대표 사퇴 어림없다. 이 보이콧의 목적은 손학규 대표 사표를 겨냥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내용이 격화되고 있다. 지도부 총사퇴, 조기 전대 등 요구.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회의 불참했습니다. 손학규, 한국당과의 통합설 운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얘기다. 아무튼 이런 논란이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요. 개혁보수 인사 탈당 가시화 전망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국민일보인데요. 지도부 사퇴 요구는 거세지고 손학규 대표 내가 그만두면 누가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위원 전원회의 보이콧 바른미래당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안철수 지금 독일 그리고 유럽에 있죠. 안철수 정계 복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제 이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이준석 최고가 전당대회를 준비하자. 또 아니면은 재심 투표라도 하자. 근데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 대표 그만둔다? 누가 할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나 욕심 없습니다. 나는 민주주의 보고 역사만 보고 가요. 지금 당 체제를 뒤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손학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 의도가 뭔지 나는 너무나 여러분들 다 압니다. 자유한국당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당세를 모아갖고 거기 가서 다시 통합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절대 용인 못합니다. 그 선거 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서는 바꿔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다. 내가 그만두면 누가 하나. 이렇게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기자들 앞에서 밝혔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바른미래당에 물어보셔야 될 거를. 네. 근데, 정계 개편 속에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만은 자명해 보입니다. 예.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공격을 받는 이유가 예. 사실 창원성산의 선거 결과를 놓고 이건 좀 간접적인 얘기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예. 진보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성적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 사실은 바른미래당에서 가져간 표가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출마 때 8%였는데 예. 이번에 3%, 3.5% 그쳤지 않습니까? 3% 조금 넘는. 네, 그게 다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렸거든요. 그게 현재 바른정당계에서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라는 소리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건데. 손학규 대표가 아파트까지 얻으면서 그렇게 지휘를 했었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갔다는 거고, 그게 이제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예전만 못하다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당내 이일적인 어떤 두 가지 정치 세력이 있는 바른미래당에 정치권의 큰 어른으로서 이거를 결합시켜 줄 것을 상당 부분 기대했었는데, 그러한 어떤 역할도 사실 못 해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잠깐 언급을 하시지만 그러면 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안철수 전 대표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봉합을 못 해낸다면 근데 손학규 대표는 이렇게 왜 강력하게 주장하냐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내려간다는 건 또 당이 그대로 깨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가겠다라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아니고 누가 하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손 대표가 지금 잘 하고 계신지에 관해서는 예.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 같으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이수희 변호사. 네. 지금 어제 보이콧을 한 의원들, 최고위원들은 지도부는요, 이른바 이제 바른정당 계열. 바른정당이라고 하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나가셨던 분들.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당에 계신 분들은 그 바른정당 계열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 당대당보다는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예. 그 공천이 걸렸죠, 내년에. 예. 그런데 바른미래당에 있는 몇몇 중진들의 경우에는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보장하면서 입당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있는 그 의원들은 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바른미래당이 예. 내년 총선 앞두고 예. 헤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예. 해요. 굳이 총선이 아니어도 예. 제가 들은 바로는 국민의당하고 바른당 각각 출신들의 생각도 다르고 좀 갈등이 예. 많은 것 같더라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길게 갈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는 공천인데 그게. 예. 그게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하면 그나마 좀 공천이 보장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당을 깨지도 그럼 못하고. 원하는 거는 바른정당 계열 그 인물들은 당대당으로 어떻게 합하기 원하는데 그게 어렵고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입지가 불안한데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무슨 당대당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생각하면 내년에 그 총선 관련을 해서 공천은 아마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다 현역 중진의 세대 교체일 거예요. 저는 아주 그 공천에서 신진들이 많이 그 세대 교체 바람이 불 것이다. 대두가 될 텐데 또 하나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일 거란 말이에요. 프레임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 지금 여당, 지금 청와대를 신뢰하지 않는, 더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 유권자들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정말 입지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 그게 뭐 창원, 성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도권일 때 원래 여기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에 좀 유리한 밭들이거든요, 선거구가. 그러면 표가 2번, 3번 나눠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당도 알고 바른당 계열 의원들도 알아요. 그래서 막판에는 그 대권 후보들, 그러니까 지명도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한국당으로의 이동은 있을 거다. 그런데 몇몇 의원들은 공천이 보장이 안 되면서 좀 뭐 거기에서는 좀 갈림길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당사자들의 머릿속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도 산불. 지금 뭐 진화 작업도 좀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보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 여기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 속초 객실 80%가 텅텅 비었습니다. 강원도가 관광 수입 비중이 굉장히 큰 곳 아닙니까? 근데 객실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부른 2차 피해다. 와야 될 관광객이 산불 때문에 안 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불길은 잡았지만 발길이 끊겼다. 불길은 오면 안 되는 거고요. 발길은 와야 되는데 발길이 끊겼답니다. 여기 제목 보시죠. 아래 보면요. 화재 피해 입지하는 설악산 경포대 속초 해변까지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주문진 복사꽃 축제, 고성, 대문호 축제 등 행사 지역도 산불과 무관한데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피해 지자체들 할인 행사 계획하고 있고요. 놀러 오셔야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보시면 속초중앙시장입니다. 사람이 이 통로에 빽빽해야 되는데요. 한산합니다. 가서 보시고 팔아주고 먹어주고 이래야지 이분들이 힘을 받는다 그러네요. 2차 피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배정전 의원님
네, 이전에 포항 지진이 났을 때도 예. 유사한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놀러 가도 될까? 괜히 가서 뭐 이렇게 웃음을 짓고 이러기가 그렇죠. 미안하다. 마음껏 놀고 즐기기에는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하셔서 사실은 처음에는 발길이 주저되시는 게 사실인데 예. 그러나 지자체의 어려움이 알려지고 나서 적극적으로 가서 식사도 하시고 예. 또 모임도 하시고 놀러도 가시고 예, 이렇게 예. 한 붐이 조성이 됐거든요. 저는 마찬가지일 예, 예. 거라고 사실은 좀 낙관을 해보고 싶은 게 국민들께서 당장은 좀 미안한 마음 때문에 과연 우리가 여행을 가도 되나 이런 염려를 하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 겪으신 예, 분들을 예. 도와주는 방법이 예. 우리가 열심히 가서 그 지역 경제를 좀 살려주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저는 많이들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보시고도 예.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여기서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산불이 부른 2차 피해 이거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강원도 여행이나 어떤 행사 계획하고 오셨다가 에이 산불 때문에 취소해야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취소하시면 안 된답니다. 가시는 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꼭 가십시오. 취소하지 마시고요. 일본 얘기인데요. 글쎄요. 부럽기도 하고요.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내용인 것 같아요.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유바리 씨 재정 파탄에서 구해낸 38살 지사 일본입니다. 홋카이도 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개혁 나선다. 이 인물입니다. 7일 일본이 지방선거를 치렀는데요. 홋카이도 지사에 당선된 38살 스즈키 나오미치 전 유바리 시장입니다.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진 보니까 굉장히 젊습니다. 30대 도지사입니다.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유바리시는 홋카이도에 있는데요. 탄광 마을이었습니다. 탄광 도시였었는데 아무래도 인전 탈탄광, 탈석탄 이런 일본의 정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유바리시에 파견이 됐던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랬다가 가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인생 걸자 30세에 시장 출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급여 70% 줄이고 공무원 감원하고 뼈 깎는 구조조정으로 도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홋카이도 지사에 출마해 당선이 된 겁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비춰주십시오.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한때 대표 탄광도시였던 유바리는 탈석탄화 정책 여파로 중앙정부에 파산 신청을 했다. 그리고 일본 유일의 재정 파탄 지자체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1,600가구 이상을 직접 찾아 설문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도시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래 근무했던 도쿄로 복귀했거든요. 그러자 이 유바리 시민들이 찾아가서 제발 시장에 좀 출마해달라. 그래서 출마해서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를 더 살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홋카이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최영선 의원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지금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이제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이제 퍼주기식으로 오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개하신 기사 대목 중에서 조금 뒤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장이 홋카이도 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니까 시청 직원이나 시민들이 나와서 노란 손수건을 흔들면서 배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사퇴할 때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민들의 사랑이 넘치고도 남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 방송 서두에 이제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임명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 사퇴할 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기사 내용 중에 한 대목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사 선거에서 나이가 38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럴 때마다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고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는다. 그러나 용기를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는 서양 격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네요. 배재정 전 의원님. 이 시점에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왜 이런 젊은 지도자가 안 나올까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국회만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40대 국회의원도 몇 명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과연 있나 이런 이제 좀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에 또 반작용이 총선 때마다 또 공천 물갈이를 해야 마치 공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새 인물이 갑작스럽게 또 수혈이 되는 그런 이제 그게 과연 선순환인가 하는 이제 염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진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노장청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치 구도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당에서도 이 젊은 분들을 많이 발탁하고 이분들을 기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 교훈을 좀 함께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정치가 직업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선거나 이런 걸 치르기 위해서는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뭐 그걸 가진 금수저 외에는 그 젊은 층에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공천의 룰을 그런 것도 좀 맞춰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당에서나 이렇게 보면 좀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부터 꾸준히 커 나가는 게 그것이 그 청년들이 좀 이렇게 지금 이 지사의 경우에도 작은 시에서 시작해서 지금 국가에도 아마 도지사 이후에도 아마 중앙 정치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방 선거에서 청년층의 공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좀 그 수혈되는데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본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배워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 이번엔 다음 기사 볼 텐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전두환 씨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냐, 뭐 이런 호칭 갖고도 그동안 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보시죠. 전두환 측 법정서 졸았던 것 사과. 저번에 광주에서 열렸던 재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뭐 졸았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일단 어제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어제 이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열려서 전두환 측, 이제 변호인 측이죠. 법정에서 졸았던 거 사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제 이제 주목된 것 중에 하나가 변호인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전 대통령 측은 초반부터 서울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재판관할 이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검사 측은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지나 고소인 측의 주소 등을 감할 땐 광주가 관할이 맞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양조열 변호사. 이 재판 어디서 받는가? 이거 계속 다툼이네요. 그러니까 재판 관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대개는 범죄가 발생한 쪽이 이제 관할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우리 뭐 서울에 어디에서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 지역 경찰서에서 한다 이런 건데 전두환 씨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그 사자의 명예훼손이라는 게 결국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데 그런 거 퍼뜨리는 데가 어디냐. 그럼 집이냐, 우리 집이냐, 전두환이 내 집이냐. 그렇게도 얘기 안 하고 심지어 이게 판매된 서점이다. 그 서점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서점 관할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거기서 이제 책이 팔렸으니까 거기서 피해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검찰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지금
조비오 신부의 고인의 어떤 명의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 고인이 계셨던 곳이고 해당 당사자의 주소가 거긴데.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계신 곳이 돼야 되는 게 있고 또 예. 사건 자체가 광주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광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 법원에서 결국은 그건 우리가 정할 문제니까 둘이 따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의 그 회고록에 나왔던 표현, 조비오 신부를 향해 이제 거짓말장이다. 네. 요 표현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면서요. 참 황당한 예. 얘기가 나온 게 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두고 문학적 표현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의견 표현.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짓말장이가 무슨 비난 얘기 아니라 문학적 표현이다. 아니요. 비난이더라도 그건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의견을 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 사실을, 거짓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소고기가 있는데 한우라고 하는 거는 명확히 사실에 관한 문제죠. 한우냐 수입산이냐. 근데 맛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의견 표명 쪽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누구는 같은 고기라도 맛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거짓말쟁이란 것도 그런 식의 자기의 의견 표명이다 하는 건데 검찰에서 그게 아니다. 이게 책의 맥락을 보면 앞에서 기초 헬리콥터에서 총 사격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썼다. 있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짓말쟁이다. 이거는 허위 사실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정당의 여성 최고위원을 아무개 그 위원은 무당 같다 이렇게 목사께서 발언한 거가 이게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의견 표명이다. 그래서 대법원 의견으로 받아들였네. 무죄가 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다. 이거는 그냥 의견 표명이지 사실 적시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거짓말쟁이다.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의견이냐? 허위사실 주장이냐? 이 부분이군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마약이 너무 많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계를 중심으로 마약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또 나왔습니다. 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방송인 로버트 할리 전격 체포.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다. 그리고 혐의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요.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마약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뭐 음주나 흡연 이런 거 안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마약으로 되니까 많은 분이 더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원래 분류가 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마약 관련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마약과 관련돼 있지 않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분. 물론 뭐 어떤 분은 마약과 관계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깜짝 놀랄 인물. 네. 그렇게 했을 때 더 충격이 큰 것 같은데 여하튼 최근 들어서 마약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양지열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저분이 몇 가지 이유에서 말씀하신 특정 종교 때문에 술, 담배 안 하고 커피도 안 마신다고 알려진 분이거든요. 커피도 심지어 안 드세요? 네, 그쪽 종교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그걸 유지한 데고 어쨌든 저분 또 방송인으로만 널리 알려졌지만 변호사. 그렇죠. 국제 변호사입니다. 국제 변호사라는 말보다 하여튼 미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86년부터인가 방송 활동을 했으니까 30년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공인으로 살아온 셈인데 글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아까 마약 청정국이라는 걸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근데 청정국이라는 표현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는요? 이미 3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명이 넘고 있으니까. 청정국 아니군요, 더 이상.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헌재 7년 전엔 4대4로 낙제죄 합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관 구성이 달라져서 11일 헌재가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 주목된다. 작년 합의 시도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 그리고 유남석 소장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의사상담 거쳐 허용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진술이 있었어요.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이은혜, 이영진 재판관
뭐 범위 확대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낙태죄 여전히 뭐 여론은 팽팽한 걸로 알려지기도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요. 헌법 불합치 선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배지정 의원님.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떤 매듭이 지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예,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우선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기에는 이전처럼 그냥 합헌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데 좀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변화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전과 달리 계속해서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이 커지는 것 같고요. 뭐 아마 헌법 불합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낙태를 이 범죄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일부는 조건을 좀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햄버거입니다. 한 남성이 거대한 젓가락으로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최근 한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베트남 지명이 들어간 햄버거 신제품을 광고한 사진인데요. 이 광고는 온라인상에서 인종 문화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리꾼들은 광고를 승인한 업체를 향해 SNS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업체 측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한강공원입니다. 한강공원에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 덕분에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 머물고 간 자리에 그대로 쓰레기를 두고 가거나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버리고 갔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 압취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한강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쓰레기 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마라톤입니다. 사람들이 마라톤에 출전해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에서 주최하는 연례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가 그제 평양에서 열렸는데요. 이 대회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해서 1981년부터 개최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외국인 참여를 허용했다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대회에 중국과 케냐 등에서 온 선수들과 마라톤 애호가들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마라톤 경기. 뭐 아직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긴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